한국 전투기 중동에서 팔린다고. 하하, 꿈깨. 카이로 방산 전시회. 중국 관계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80억 달러 이집트 계약, 우리 거야. 한국은 구경이나 해. 그런데 48시간 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대체 한국이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서울의 아침 열기는 이미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어요. 제가 ADX 2025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습한 공기보다 훨씬 강렬한 무언가가 전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제 이름은 벨로란 탁스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정부들에게 전략 항공우주 획득에 대해 조언해온 컨설턴트예요.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 미국 워싱턴에서 항공우주 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이 지역 전체를 누비며 일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저도 이날 펼쳐질 광경만큼은 전에 본 적이 없었답니다.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4.5세대 전투기였어요. 이 전투기의 비행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전시장 곳곳에서 기대감이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장 한쪽 구석에서 필리핀 대표단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닐라에서 이 순간만을 위해 직접 날아온 조달 관리들이었죠. 그들의 눈은 활주로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시선의 강렬함이 이 상황의 중대함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저는 제 가족 표지 수첩을 꺼내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23년간의 습관이었죠. 어떤 협상이든 어떤 시연이든 저는 항상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왔습니다. 마침내 KF-21이 활주로 끝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햇살이 그 날렵한 동체 위에서 반짝였죠. 은회색 도장이 서울의 강한 햇빛 아래에서 마치 칼날처럼 빛났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낮은 웅웅거림이었는데 순식간에 천둥 같은 굉음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륙이 시작됐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바퀴가 지면을 박차고 기체가 하늘로 솟구쳤을 때 제 심장이 그 비행기와 함께 뛰어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항공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비행 시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연속 기동 비행이 펼쳐졌어요. 고중력 선회가 이어졌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에 날카로운 호를 그리며 방향을 바꿀 때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ASA 레이더 기반의 표적 획득 시스템 시연도 있었죠. 물론 그 부분은 일반 관중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처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답니다. 저는 필리핀 관리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시연이 시작될 때만 해도 그들의 얼굴에는 전문가다운 회의적인 태도가 서려 있었죠.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 의문이 눈빛에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연이 계속될수록 그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감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의 감추지 못할 정도의 흥분이 채워가고 있었죠. 저는 수첩에 빠르게 적었어요. 필리핀, 이제 확실히 차세대 전투기 글로벌 대화에 참여하게 됐다. 중국은 곧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지역 지정학의 판이 눈앞에서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공군력은 솔직히 말해 열악한 수준이었죠. 노후화된 전투기들로는 자국 영공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해결책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KF-21 보라매. 한국이 만든 한국의 기술로 완성된 그러나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투기였죠. 미국제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기체였답니다. 비행 시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필리핀 대표단이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들은 K, 즉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비공개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오랜 경험에서 얻은 감각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대놓고 따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 업계에서는 나름 알려진 인물이었고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것뿐이었죠.
회의실 바로 옆 휴게 공간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가끔 열릴 때마다 대화의 조각들이 새어나왔어요. 제가 엿들은 내용은 제 추측을 확인해 주었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공기 구매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협상하고 있었죠. 성능 명세, 비용 효율성, 현지 조립, 산업 참여. 이 단어들이 문 틈새로 새어나올 때마다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매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자국의 항공산업 기반 자체를 새로 세우려 하고 있었죠.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이것은 필리핀 방위 역량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3년 전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시아의 방위산업 지형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죠. 아시아 국가들은 오직 구매자의 위치에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세요.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제안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정학적 변화였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죠. 마침내 필리핀 관리들이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고객들, 즉 아시아 태평양 여러 국가의 정부들에게 보내 분석 보고서였죠.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지역 안보 구도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이었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됐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직업의 특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ADX 2025의 둘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어젯밤의 관찰로부터 중요한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아시아의 하늘은 곧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있을 것이다. 저는 다시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협상이, 어떤 대화가 오갈지 궁금했답니다. 23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더군요. 그것이 바로 이 직업의 매력이었고 제가 여전히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날아온 정보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한 건 불과 48시간 만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의 KF-21 도입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게 여러 중국 국방 매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거든요. 지정학적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더군요. 저 비행기처럼 세계의 힘의 균형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역사를 아시나요? 수십 년 동안 필리핀 공군은 낡은 비행기들과 씨름해왔어요. 그들의 조종사들은 용감했지만 장비가 따라주지 않았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야 했는데 제대로 된 전투기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마닐라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만난 한 필리핀 장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현재 필리핀이 보유한 FA-50 전투기는 한국이 만든 경공격기입니다. 충분히 훌륭한 비행기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FA-50으로는 중국의 J-10C 전투기와 맞서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었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11명 대 3명으로 싸우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KF21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중국의 평가 보고서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어요. 텐센트의 국방 논평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의 KF21 도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더군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중국이 경계한다는 건 그만큼 이 거래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소후닷컴의 군사 분석가들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KF-21이 미국의 전진 배치 전력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과 통합된다면 통합 제공권 억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을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J-10C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 스스로 인정했어요. 물량으로 압도하는 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질로 이길 수 없으니 양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펜을 멈췄어요. 그리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솔직하게 약점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아이러니가 느껴지시나요?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 공군이 분쟁 수역에서 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밑줄 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느낌표 3개를 그렸죠. 생각해보세요. 필리핀이에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강대국들에 의존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런 필리핀이 이제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글로벌 대화의 일원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분석가들은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비행기 몇 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 불리한 방향으로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중국 국방부의 공식 성명은 찾을 수 없었지만 국영 매체들의 논조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죠. 웨이보에서는 일부 군사 블로거들이 이 소식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더군요. 미국의 대리인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식의 글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보다 차가운 분석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 연구원의 한 보고서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KF-21의 기술 사양을 상세하게 분석했더군요. 스텔스 성능, 전자전 능력, 무장 탑재량까지.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의 결론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영내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중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KF-21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남중국해는 왜 중요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석유 탱커들, 컨테이너선들, 어선들 모두 이 바다를 통해 움직여요. 중국은 이 바다의 대부분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단선이라고 불리는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는 다 우리 땅이라고 말하죠. 필리핀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어요. 국제법도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법이 뭔들요. 힘이 있어야 법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필리핀에겐 그 힘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KF-21 이전까지는요. 저는 서울의 한 국방연구소에서 만난 전문가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분이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손가락으로 남중국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면 중국 전투기들이 이 공역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억지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분의 설명이 명쾌했어요.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시작하면 큰 손해를 본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랍니다. 필리핀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베이징으로 돌아가 볼까요? 중국 지도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단서를 모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무역 파트너로 보지 않아요.
한국은 이제 영내 안보 구도를 바꾸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KF-21 수출이 그 증거죠. 둘째,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필리핀이 시작이라면 다음은 누구일까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두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이게 미국의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국들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모든 퍼즐의 핵심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미래의 도시처럼 빛나더군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남중국해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이 이를 경계하고 있다. 필리핀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늘을 지킬 힘을 갖게 됐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베이징은 이 순간을 필사적으로 막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계약은 체결됐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요. 베이징의 계산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어요. 비행기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이번 방문의 분위기는 마닐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더군요. 저를 마중 나온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넬 분이었는데 그날은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KF-21 전투기 개발의 핵심 파트너였어요. 2016년 양국은 역사적인 협정을 맺었죠.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권리를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더군요. 동남아시아 최초의 전투기 개발 참여국이라는 타이틀은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카르타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 인도네시아 측 카운터파트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깊이 실망했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놓쳐버린 기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걷어찬 기회에 관한 이야기였죠. 필리핀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MRO 시설 설립을 요청했을 때 한국 측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MRO가 뭐냐고요? 정비, 수리, 정기 점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maintenance, repair, overhaul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투기를 고치고 관리하는 거대한 시설이죠. 한국 측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MRO 시설을 세우려면 충분한 항공기 수량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FA-50 40대, KF-21 전투기 20대는 있어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일종의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라는 메시지였어요. 한국은 필리핀이 그 정도 규모의 구매를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정도 규모의 전투기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인도네시아 측 카운터파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군요. 필리핀은 요구된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FA-50 전투기 추가 도입, KF-21 전투기 구매, 심지어 한국산 소방 헬리콥터까지 패키지로 구매하기로 했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인도네시아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MRO 시설이 이제 필리핀 땅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제 인도네시아 측 카운터파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에 담긴 커피가 출렁거렸죠.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역사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비율은 20%였어요. 야심찬 시작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었어요.
약속한 금액을 제때 보내지 못했죠. 한국 측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양국은 재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비율은 7.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5%까지 내려갔죠. 20%에서 5%,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분담금만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의 범위도 심각하게 제한되었죠. 원래 인도네시아는 KF-21의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을 이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 엔진 정비 기술, 심지어 일부 생산 공정까지요. 그런데 분담금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전받을 수 있는 기술의 범위도 함께 좁아진 거예요.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항공우주 정비 허브가 되려고 했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측 카운터파트가 말했어요. 그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 차 있었죠. 그 꿈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상당하죠. 지리적으로도 동남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만약 인도네시아에 MRO 시설이 세워졌다면 주변국들의 한국산 전투기들이 모두 인도네시아로 와서 정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역할을 필리핀이 하게 된 거예요. 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KF-21도 나중에 필리핀에 보내서 수리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실감했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참여한 파트너예요. 개발비를 일부 부담했고 프로젝트에 기여했죠. 그런데 정작 그 전투기를 고치려면 다른 나라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데 도움을 준 물건을 남의 집에 가서 고쳐야 하는 꼴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야경이 반짝거렸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인도네시아의 실패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처음 약속한 대로 분담금을 제때 납부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죠. 국방 예산 배분에서 KF-21 프로젝트가 밀린 거예요. 둘째,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머뭇거리는 동안 필리핀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세상에 좋은 기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져가죠. 셋째, 파트너십은 쌍방향이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파트너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소홀히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한국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나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필리핀은 단순히 MRO 시설 하나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 안보 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였죠. 한국, 미국, 일본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고수해왔어요.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서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쳐온 거죠.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어요. 저는 자카르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인도네시아 측 카운터파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배울 것은 배워야죠.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서 해안과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에요. 비행기가 자카르타를 떠나 다음 목적지로 향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햇빛에 반짝거렸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은 자신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카이로로 향했어요. 이집트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 EDEX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국 전투기가 이 먼 중동 땅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덱스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천막 아래 수백 개의 부스가 늘어서 있었어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최신 무기를 전시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관이었습니다. 카이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KF-21과 FA-50 모형 앞에서 이집트 군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원래 중국산 J-10C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협상해왔다는 거예요. 40대의 전투기와 미사일, 지원 장비를 포함해 총 80억 달러 규모였죠.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확정된 거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면서 그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집트 공군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왜 중국에서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중국산 훈련기를 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첫째는 무장 통합 문제였습니다. 이집트가 보유한 다른 무기들과 중국 항공기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어요. 둘째는 전자장비 업그레이드 문제였죠. 중국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고 업그레이드 비용도 예상보다 비쌌습니다. 셋째는 부품 공급 문제였어요. 어떤 부품은 몇 달씩 기다려야 했다더군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교훈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셈이었죠. 그때 한국의 FA-50이 등장한 겁니다.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미국제 F-16을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FA-50은 F-16과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항공기였어요. 같은 무장을 사용할 수 있고 주종사 훈련도 쉽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집트는 FA-50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있었어요. 초기 주문 규모는 36대, 협상이 잘 진행되면 최대 100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더군요. 100대라니요? 한국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수출 계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가 현지 조립을 원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서 이집트 땅에서 직접 FA-50을 조립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FA-50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현지 조립 경험을 쌓으면 다음 단계로 KF-21 보라매로 이어질 수 있었죠.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항공산업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던 겁니다. 전시장 한쪽에서 중국 부스를 지나쳤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방문객의 열기는 한국관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여러 전선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집트의 방향 전환은 중국 방산 수출에 큰 타격이었죠. 러시아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를 잃고 미국과 유럽 무기는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한국이 그 틈새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5,000년 전 파라오들처럼 오늘날의 강대국들도 힘을 과시하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도가 바뀌고 있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중동의 고대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부다비에서 온 소식은 제가 아직 카이로에 머물고 있을 때 도착했어요. 한국과 UAE 사이에 150억 달러 규모의 KF-21 전투기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였죠. 호텔방에서 그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건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수출 계약이었어요. 중국 언론들도 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더군요.
텐센트의 분석 기사는 이 거래의 전략적 중요성을 칭찬했어요. 글로벌 전략 지형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죠. 한국이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기존 방위산업 강국들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수천 개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텔스 소재와 AI 항공전자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중국 논평은 마지막에 한 가지를 꼭 지적하더군요. KF-21의 엔진이 여전히 미국의 손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KF-21이 성공하면 할수록 미국 방위산업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죠. 전형적인 중국식 분석이었습니다. 칭찬 한 스푼, 의구심 한 스푼을 섞는 방식 말이에요. UAE와의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복잡한 지정학이 있었어요. UAE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방위산업 고객 중 하나죠. 그들은 미국과의 F-35 구매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 같은 조건들을 내걸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국이 등장했어요. KF-21은 완벽한 대안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였고 무엇보다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리핀만이 아니었어요. 마닐라에서 카이로까지 그리고 아부다비까지 KF-21은 세계의 대륙에 걸쳐 방위산업 구매 패턴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경계심을 표명했지만 그들의 우려는 한국의 항공우주 성공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점점 무력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 한국은 미국에서 F-16을 수입해야 했죠. 만들 수는 없었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KF-21은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과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물이었어요. 물론 엔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결국 그 장벽도 넘을 거라고 믿었어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매번 사람들은 한국은 절대 못해라고 했지만 매번 한국은 해냈거든요. 카이로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옥상에서 피라미드 방향을 바라봤어요. 수천 년 전 이집트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죠. 이제 한국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과 모래가 아니라 강철과 전자부품으로 우리만의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어요. 150억 달러의 계약은 세계가 우리의 피라미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KF-21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답니다. UAE 발표가 있은 지 열흘 후였어요. 저는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KF-21 보라매의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력기구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이었죠. 중국이 필리핀에 보낸 경고가 떠올랐어요. F-44 엔진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문제. 그 경고가 한국 귀에도 극명히 들어갔나 봅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23년간의 항공우주 컨설팅 경력에서 이토록 방대한 분석 자료를 정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성취해냈어요. 한국을 기존 방산 수출국들의 진정한 도전자로 자리매김시킨 겁니다. 동시에 남중국해 같은 분쟁 지역의 세력 균형까지 바꿔놓았죠. 필리핀을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국제 항공 무대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글로벌 대화에 당당한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UAE, 폴란드도 같은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 플랫폼에 대안을 찾는 나라들이었어요. 필리핀에게 이것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MRO 시설 설립을 위해 마닐라는 24대의 KF-21 도입을 약속했어요.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었죠. 수백 개의 양질의 일자리, 항공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정비 허브라는 지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관한 섹션은 쓰기가 좀 불편했어요. 원래 KF-21 개발 파트너였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비용 분담 문제로 수년간 머뭇거렸어요. 그 사이 필리핀이 결단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치고 들어왔죠.
파트너십 지위보다 행동이 중요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이 교훈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중국 분석 섹션으로 넘어갔어요. 베이징은 모든 전선에서 경계심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면 중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남중국해에서의 회색지대 전술을 생각해보세요. 물대포로 필리핀 선박을 밀어붙이고 어선들로 스카버러 암초를 포위하는 시기였죠. 이 전술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필리핀 공군이 제대로 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KF-21을 도입한 필리핀 공군은 첨단 AESA 레이더와 서방 데이터 링크를 갖추게 돼요. J-10C가 수적으로 많다고요? 실제 공중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적대국 앞에서는 숫자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드문 성찰의 시간을 허락했어요. 23년간 수많은 프로그램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유로파이터, 라팔, F-35,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프로젝트들도요. 그런데 KF-21 보람에는 뭔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비강대국 국가가 세계 수준의 전투기를 건조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기존 강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도전하는 모습.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입력했어요. 동남아시아 하늘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동남아시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KF-21 보라매가 날아오르는 곳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도 자국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국산 엔진 개발에 매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성공할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